어머니,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세요? 뭐? 이게 행패를 부리는 거냐? 저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는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네가 지금 사리분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애 딸린 이혼녀와 결혼한다는데 옳다구나 해. 계속 그러시면 연 끊습니다. 어머니도 저는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여자의 손을 잡고 멀어지는 아들을 보며 올해 80이 된 허성리 할머니는 망연자실하여 서 있었소. 그리곤 어디서부터 일이 꼬였는가 생각해 보았소. 허성리 할머니는 40세 나이에 늦둥이를 보았소. 결혼 후 한참을 아이를 못 가져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다가 남편과 결국 포기하고 둘이 잘 살자 결심했을 때 아이가 들어섰다오. 노산이라 임신 중에도 고생을 많이 했고 출산의 과정도 쉽진 않았소. 하지만 충분히 값진 시간들이었소.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말이오. 워낙 힘들게 본 자식인지라 남편과 허씨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소. 정말 아들 하나만을 보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소. 남편도 허씨도 워낙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만큼은 꼭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오. 하지만 아들이 중학생이 된 후 얼마 안 되어 허씨는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소.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홀로 키워야만 했소. 눈앞이 깜깜했지만 자신의 뼈와 살을 태워서라도 아들을 제대로 키워내고 싶었소. 없는 형편에 학원이며 과외며 남들이 하는 것은 부족함 없이 해주었소. 허씨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아들에게 쏟아부었소. 그렇게 여자 혼자의 몸으로 밤낮 없이 죽어라 이래서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다오. 언니는 좋겠다. 어디 가서 아들이 의사라 그러면 기 좀 피겠어. 뭘 그래. 아들이 의사지 내가 의사니? 칭찬하는 동네 친구 장영님의 말에 허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 무척이나 뿌듯했어. 아들이 이제 34살이랬지? 슬슬 결혼할 때 됐겠다. 소식 없어? 무슨 벌써 결혼이야? 어머머, 34시 일러? 일찍 결혼했으면 애가 벌써 초등학교는 들어갔겠네. 이제 인생 시작인데 결혼 서두를 거 뭐 있겠어. 하긴, 결혼 일찍 해봤자 좋을 것도 없다. 우리 딸 보면 그런 거 같아. 딸이 왜? 이혼한다고 난리야. 이혼? 갑자기 왜? 죽고 못 살더니. 장 씨의 딸은 2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골치 썩는 모습을 옆에서 전부 지켜보았어. 장 씨가 결국 딸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시킨 것이 벌써 10년이었어. 한 10년 살아보니까 아니다 싶은가 보지. 성격 차이? 뭐 그렇다는데 성격이 서로 딱 맞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다 참고 사는 거지. 툭하면 이혼한다 그러는데 아주 질렸어. 진저리 치는 친구를 보며 허씨가 말했어. 그래도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딸하고 얘기 좀 잘해봐. 그리고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라더라. 시대가 바뀌었잖아. 우리 때랑 달라. 그건 알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혼녀 딱지 붙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살라 했지. 그래도 딸 행복이 먼저 아니겠어?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조언을 했는지 얼마 안 있어 깨닫게 되었어. 어머니, 저 혜영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 혜영이는 아들의 중학교 동창으로 오랜 연인 사이임을 알고 있었다오. 허씨도 잘 알고 있는 아이였고 그녀의 어머니와도 꽤 오래 알고 지냈어.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장 씨가 꺼낸 결혼 얘기에도 아직 이르다 대답한 것이었어.
혜영이랑 결혼을 한다고? 워낙 어릴 때부터 본지라 귀엽게는 보았지만 그건 아들의 친구였을 때 이야기였어. 그런 아이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엎어보고 뒤집어 보니 썩 좋은 상대는 아니었다오. 뭐가 마음에 안 차세요? 마음에 안 차는 점은 많았어. 여자 나이 34살이라는 것도 적지 않아 보였고 죽집을 하는 엄마를 따라 식당 일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어. 아들의 결혼 상대로서는 기울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어. 그리고 같은 동네에 20년 넘게 살다 보면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된다오. 그 집의 빚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오. 조금 이르지 않나 싶다. 의사 인생 지금부터 시작 아니니? 요즘에 34세 결혼하는 남자가 어딨니? 그래도 혜영이랑 오래 만났잖아요. 어차피 할 결혼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들이 굳게 마음을 먹은 듯하니 허씨는 초조해졌어. 엄마는 그건 반대다. 좀 더 있다가 결정해도 늦지 않아.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혜영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아들에게는 두루뭉술하게 너무 이르다 말했지만 아들의 말이 허씨의 심정을 대변했어. 더 좋은 혼처였다면 결코 이렇게 반대하진 않았을 것임을 허씨도 알았어. 그럼 솔직히 말하마. 네가 공부만 하면서 살았고 어릴 때부터 혜영이만 만나서 주변을 살펴볼 생각도 못했지 않냐.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더 좋은 인연이 있을지 누가 아니? 좋은 인연이라는 게 돈, 집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도면 더 좋은 조건에 결혼할 수 있지 않니? 그럼 어머니는 결혼하는데 제 행복보다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였어. 하지만 허씨 또한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는 소리다. 네가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래. 그렇다고 혜영이랑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있다가 결정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야.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그래도 혜영이와 결혼하고 싶다면 그때 해. 그게 헤어지라는 말로 들리네요. 아들은 어머니와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내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어. 얼마 뒤 혜영이 집으로 찾아왔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았어. 어릴 적 예뻐하던 아이에게 불편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오래지 않아 둘이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은 혜영의 엄마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다오. 전화로 혜영이 많이 힘들어했다는 말과 함께 당신 눈에서도 피눈물 날 것이라는 원망을 내뱉고 끊었어. 아들은 한동안 침울해했고 허씨와는 말을 하지 않았어. 자신이 억지로 갈라놓은 모양새가 되자 허씨도 찜찜한 기분이었다오. 하지만 한편으론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쁜 일은 아닐 거라고 믿었어. 때가 되면 어릴 적 인연은 금방 잊혀질 것이기에 훗날 되돌아보면 분명히 잘한 결정이었음을 깨닫고 허씨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오. 그리고 허씨의 생각대로 아들은 금방 과거를 털어버렸고 종종 연애도 하는 듯 보였어.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허씨는 80살이 되었고 아들도 40이 되었어. 아들은 40이 되도록 단 한 번도 결혼 상대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 선 이야기를 꺼내면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는 아들의 허씨는 답답해졌어. 언니, 내가 중매 좀 살까 하는데 아는 사람 조카인데 학교 선생님이고 부모님도 법조인들이고 집안도 아주 빵빵해. 내가 딱 언니가 떠오르더라니까? 그래, 아가씨가 몇 살이라든? 나이는 30인데 10살 차이 나도 뭐. 아들 직업이 의사인데 그 정도는 차이도 아니지. 그리고 그쪽에서 의사 사위에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 우리 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 이제 장가 가야지. 40줄 넘기기 전에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 자신의 나이도 벌써 80이었어. 이러다 손주도 못 보고 눈을 감을까 무서웠어. 그러던 차에 좋은 선자리가 들어온 것이었어.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고 부모님이 법조인이라니 의사라는 직업과 격이 맞을 듯했어. 그래서 그날 밤 아들을 불러다 이야기했어. 너 선 한번 볼래? 아주 참한 아가씨가 있어서 말이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어.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 그런 얘긴 없었잖니? 왜 말을 안 했어? 언제부터 만났는데? 어떤 여자야? 2년 됐어요. 만난 지 2년이나 됐다는데 허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왜 소개시켜주지 않고선 이제 너도 결혼할 때 됐잖아. 안 그래도 결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는 직접 만나보세요.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설렘 반 두려운 반이었어. 드디어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인지 말을 안 해주기에 누굴 데려올지 두렵기도 했어. 한 번 아들의 결혼을 반대한 적이 있었기에 허씨도 조심스러웠어. 하지만 아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으니 어지간하면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것 아니겠어? 약속날이 되자 허씨는 집도 대청소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꽃단장을 했어. 미래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니 괜찮은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었어. 어서 와요. 아들을 따라 들어오는 여자에게 허씨가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고개 숙여 차분하게 인사하는 여자가 허리를 펴자 허씨의 인상이 굳었어. 참한 아가씨를 상상했던 허씨의 바람과는 조금 달랐다오. 나이가 좀 있어 보였는데 40인 아들과 나란히 있는데도 누가 보아도 여자 쪽이 더 나이 들어 보였어. 그렇게 생긴 사람도 있지. 하며 애써 웃었어. 여자가 내미는 선물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 그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여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 올해 45이에요. 허씨는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다오. 어쩐지 곱게 화장을 했는데도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으니 자신의 눈이 정확했어. 45이요? 허씨가 말을 잇지 못하자 여자가 민망해했어. 요즘엔 여자가 연상인 경우도 많다지만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 아니겠어? 30살 남자와 35살 여자는 괜찮아 보이지만 40살 남자와 45살 여자는 허씨에겐 조금 다르게 보였어. 여자는 이제 곧 50살이지 않소.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그런 일은 요원해 보였어. 허씨는 표정 관리를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써야 했다오. 그래요. 하는 일은요?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던 학교 선생님이 스쳐 지나갔어. 대학은 나왔고요. 어머니,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대학이 뭐가? 허씨도 자신이 초면에 무례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마음이 다급해져서 어쩔 수가 없었어. 저 대학은 안 나왔어요. 마음속에서 끙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 분위기가 침체되는 듯 하자 허씨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 내 정신 좀 봐. 이름이 뭐예요? 김지혜입니다. 그래요. 지혜씨, 많이 들어요. 하지만 허씨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 여자가 집에 돌아가고 아들도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 허씨도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못마땅한 것이 표시가 났던 것 같았어.
어떤 것 같으세요? 뭐가 말이야? 지혜 씨 말이에요. 참하긴 한 것 같더라. 허 씨는 아들의 기분을 살피며 말을 아꼈어. 이미 한 차례 결혼을 반대한 적이 있기에 덮어놓고 안 된다 할 수가 없었어. 아들의 나이도 있고 말이요. 몇 번 더 만나보시면 어머니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허 씨는 선 이야기가 턱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도 했어. 어차피 아이를 낳으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니 직업이 무엇이 대수일까. 하지만 장 씨가 중매서기로 한 학교 선생님 정도면 집안 살림하면서 아이들도 잘 가르칠 것이기에 쏙 마음에 들어했던 걸 떠올린다면 아들이 소개시켜준 여자의 직업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리고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 말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다잡았어. 며칠 뒤에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갔다가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볼까 했지만 바쁜 아들의 얼굴은 못 보고 허탕을 치고 돌아오려는데 병원 앞에서 웬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었어. 여자의 얼굴이 무척이나 낯이 익었는데 얼마 전 아들이 데리고 온 결혼 상대 같은 것 아니겠어? 설마 했지만 찜찜한 기분이 들어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해 한 발 한 발 다가갔어. 저도 모르게 코앞까지 갔는지 여자가 허 씨를 알아보고 인사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지혜 씨였구나. 허 씨도 얼떨결에 마주 인사했어. 눈은 자동으로 옆에 있는 남자에게 굴러갔어. 젊은 남자는 자신을 쳐다보는 허 씨를 보며 어리둥절해했고 여자는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어. 그러자 허 씨는 이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놔두고 젊은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 괘씸한 마음에 화가 나 눈썹이 이마 끝에 닿을 듯 치켜 올라갔어.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여는데 그보다 먼저 젊은 남자가 말을 했어. 엄마, 누구셔? 허 씨의 입이 벌어진 채로 다물어질 줄 몰랐어.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 집에 가 있어. 여자가 젊은 남자를,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집에 보내는 사이에도 허 씨는 허수아비처럼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어. 드릴 말씀이 있어요. 허 씨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오. 여자는 허 씨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충격의 연속이었어. 아까 보았던 젊은 남자는 여자의 친아들로 올해 20살이 되었다고 했어. 20대에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아이를 혼자 키웠다는 말을 듣자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 이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어지러워 분간이 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성인이 된 아들이 있는 여자를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다는 말이잖아요. 죄송해요. 이 사실을 내 아들도 알고 있어요.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혼한다고 하던가요? 여자는 송구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저희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허? 사랑? 참. 허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좋은 소리는 안 나갈 것 같네요. 그런데 그건 지혜 씨가 이해해요. 아들이 있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남편 잃고 정말 힘들게 내 인생과 바꿔서 키운 아들인데 이런 사람과 결혼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럼요. 이해해요. 눈물을 흘리는 여자를 보며 허 씨는 동정했지만 거기까지였어. 나는 솔직히 이 결혼 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자의 울음소리가 커졌고 허 씨도 울고 싶었어.
무슨 이유로 이혼하고 애를 혼자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허 씨도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힘든 그 심정을 이해했어.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었어. 딱하다고 내 아들의 인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네요. 앞으로는 볼 일 없었으면 해요. 여자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100번 양보해서 그녀의 직업과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하지만 20살짜리 아들이 있는 건 다른 문제였어. 그것까지는 도저히 감싸 안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저녁 늦게 퇴근한 아들이 허 씨에게 말했어. 어머니, 지혜 씨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아들. 별말 안 했다. 너는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와서 제일 중요한 걸 말 안 했더라. 그건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천천히 말할 문제가 아니지 않니? 그걸 가장 먼저 얘기했어야지. 그랬으면 무작정 반대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허 씨가 가슴을 쳤어. 당연한 거 아니냐. 어떤 부모가 아들이 5살이나 많은 애 딸린 이혼녀랑 결혼한다는데 좋다 그러냐. 그것도 의사가.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어. 그놈의 의사는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못해요? 너를 내가 어떻게 의사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어머니가 제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공부시켜주신 건 살면서 갚을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허 씨는 결코 아들이 의사를 만들어준 은혜를 갚길 원하는 게 아니었어. 심장을 꺼내서 보일 수 있다면 아들 앞에서 까발려보고 싶었어. 아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네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러는 거야. 왜 애미 맘을 몰라주니? 어머니, 저는 지혜 씨랑 결혼하는 게 행복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니야. 지금은 그 사람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소리세요? 혜영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대해서 결국 헤어지게 만드셨죠. 이번에는 절대 어머니 뜻대로 못해요.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아니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저 의사 만드느라 힘들었으니 그 보상을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서로 핥히고 찌르고 입을 떠난 보이지 않는 칼이 서로를 찔렀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말씨름이 제자리만 돌고 돌았어. 난 너 하나만을 보고 살았다. 너에게만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 좋은 며느리 봐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저 너만 잘 살면 되는데 왜 내 맘을 몰라주니? 지혜 씨와 결혼 반대하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어머니 혼자 사세요.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뭐 나랑 연이라도 끊자는 거냐? 필요하다면, 연을 끊어야 한다면 끊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곤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어. 미처 붙잡을 틈도 없었어. 쾅하고 문 닫히는 소리에 허 씨의 심장도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어. 다른 아들 같았으면 진작에 독립했겠지만 늙은 엄마 혼자 두는 게 불안하다며 나이 40이 될 때까지 같이 산 효자였어. 그런 아들이 여자 때문에 연을 끊자며 집을 나가버린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전화도 차단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로 답답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굴렀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아들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어. 어머니,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함께 봐도 좋겠다 싶을 때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싫다고 하시면
아들은 없는 걸로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제가 행복한 선택을 할 테니 어머니도 이제 저 말고 어머니 행복을 찾으세요. 저는 제 결정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다급히 전화를 눌렀지만 받지 않았고 답장을 보내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어. 40년간 품에 넣고 살았던 아들이 완전히 타인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어.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 이렇게 있다가는 영영 아들을 잃을 것만 같았어. 그래서 허씨는 병원으로 향했어. 여기 혹시 김지혜 씨라고 근무하고 있나요? 원무과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물었어. 네. 지금 점심 먹으러 갔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처를 알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허씨는 병원 밖을 나와 입구가 잘 보이는 벤치에 앉아 여자를 기다렸어. 10분쯤 기다렸을까. 동료들과 함께 병원으로 들어가려는 여자를 발견하고 허씨가 붙잡았어.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어머니, 여자가 놀라서 허씨를 쳐다보다가 동료들을 보내고 허씨를 따라왔어. 둘은 병원 뒤 한적한 벤치에 앉았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는데 그쪽이랑 안 헤어지겠다고. 네, 알고 있어요. 혹시 지금 같이 있어요? 여자에게 묻는 허씨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어. 여자는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 네, 같이 살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반대하면 나랑 영 끊겠답니다. 이대로 결혼할 거래요. 그쪽도 같은 생각인가요?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때는 날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때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아들 인생은 생각 안 해요? 왜 내 아들이 흠 있는 여자랑 결혼해야 하는데요? 흠이요? 여자가 눈물을 글썽거렸고 허씨도 내심 뜨끔하긴 했지만 사과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 도저히 말이 곱게 나오질 않네요. 흠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20살짜리 시커먼 아들이 있는 이혼녀가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려서 애아빠와 사랑해서 결혼했고 제 잘못이 아닌 문제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도 아들 키우면서 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안 하면서 살았어요. 아드님에 비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흠 있다는 얘기는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나도 다른 사람 얘기면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잖아요. 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래요. 지혜 씨도 아들이 있잖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눈을 질끈 감았어. 허씨는 장담하건대 여자가 절대 자신과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어.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아니겠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내 아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걸 지켜보기만 하라는 말인가요? 죄송해요. 잘 살아볼게요. 애가 어린 것도 아니고 20살이에요. 그러는 지혜 씨 아들은 40살 새아빠를 인정하겠대요. 그동안 종종 만났어요. 저희 아들은 좋대요. 그럼 전 남편은요? 애 아빠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전 남편이랑 아들은 가끔 만나요. 새아빠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 더더욱 안 되겠네요. 전 남편이랑 여태 왕래까지 한다는데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야.
이 결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허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아들이 나타났소. 헐레벌떡 뛰어온 모양새가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모양이었어. 어머니,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행패를 부리세요? 또다시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졌어. 행패? 내가 지금 행패 부리고 있는 거니? 그럼 행패가 아니면 뭔데요? 자꾸 저 없는 곳에서 이 사람한테 헤어지라고 하시잖아요. 결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가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 살아보면 사람이 다 똑같다.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겠지만 결혼 생활이란 게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 말대로 사람이 다 똑같다면 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자식을 안 낳아봐서 그래. 아니, 지금 저 여자한테 물어봐라. 자기 아들 애딸린 이혼녀랑 결혼시킬 수 있는지.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하지 마세요. 허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문도 막혔어.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너를 그 고생해서 키운 줄 아니? 너를 이 꼴을 보려고 의사를 만든 줄 알아? 그럼 제가 의사를 때려치면 되겠어요? 너 애미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야 하겠어. 여자 때문에?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나이가 40이에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애미가 돼서 어떻게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 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더 이상은 할 말 없어요. 어머니도 이제 아들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아들은 여자의 손을 붙잡고 병원으로 들어가 버렸어. 차마 아들 직장 안까지 쫓아가서 소리치지 못했어. 덩그러니 남은 허씨는 허탈했어. 이렇게 서 있으니 자신이 드라마 속 악역이 된 것만 같았어. 이럴 거면 차라리 그때 혜영이와 결혼시키는 것이 나았을 것이요. 하지만 그때 허씨가 반대를 했던 것도 다 아들을 위한 마음뿐이었어.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허씨도 잘 알고 있지만 아들이 그 마음까지 이해해 주길 바랐어. 80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소?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고 사랑은 찰나이며 결혼은 그와는 동떨어진 현실이요. 그러니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 평탄한 삶을 살길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소? 그저 그런 마음뿐이었어. 방식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돌아와 허씨를 찌를 줄은 몰랐어.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때마침 허씨의 전화벨이 울렸어. 아들이 전화를 걸었을까 싶어 얼른 휴대폰을 꺼내 보았는데 허씨의 동네 친구 장씨였어. 끊기지 않는 벨소리에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야말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말이 아니네. 아니, 무슨 일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딸 있잖아. 이번에 결국 이혼 절차 밟기로 했어. 뭐, 어쩌다. 허씨가 놀라 대꾸했어. 이혼한다 하더니 결국엔 그렇게 된 모양이었어. 어쩌다는? 사실 지난번에 언니가 그랬잖아. 이혼이 요즘은 흠도 아니라고. 딸 행복이 먼저지 않냐고. 내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남들 눈 무서워서 딸의 불행을 보는 내가 너무 나쁜 엄마 같아서 이번에 또 이혼한다길래 진지하게 얘기해봤어. 허씨는 대꾸를 하지 못했어. 언니 덕분에 결심이 섰어? 이혼한다고 뭐 우리 딸 인생이 끝나나?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아무튼 고맙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지. 고맙긴.
전화를 끊고서도 허씨는 심란한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어. 허씨도 다른 사람 일이었다면 달랐을 것이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라. 이혼이 흠도 아닌데. 결혼하면 어떠냐?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어떻게 내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래. 바른 소리만 할 수가 있겠소. 부모인 이상 당연히 법조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학교 선생님이 아들의 배우자가 되길 원하지 않겠소? 누군가는 이런 허씨를 이기적이고 못됐다고 욕을 하겠지만 그래도 허씨는 아들이 애딸린 이혼녀와 결혼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할 것 같았어.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이런 자신이 나쁜 부모인가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어. 그리고 오래전 혜영의 엄마로부터 당신 눈에선 피눈물 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일이 떠올랐다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소? 엄마, 상황이 좀 나아지면, 생활이 좀 피면, 그때 데리러 올게요. 정우도 좀 괜찮아지면 꼭 올 테니까, 여기 조금만 계세요. 말 안 해도 다 안다. 아들의 손을 토닥거리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 내 걱정 일랑 말고 정우 잘 챙기거라. 아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두고 오며 눈물로 얼룩진 발걸음을 옮겼어. 한기임 할머니는 올해 80세가 되었어. 이처럼 아들과 헤어진 이야기를 하자면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오. 한 씨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 그리고는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오. 사랑하는 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올랐을 때 그 꿈은 처참하게 무너졌어. 여보, 이럴 순 없어요. 꿈이라고 해줘요. 차라리 우리도 데려가요. 크게 부른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 한 씨는 울었어. 뺑소니 차량에 치인 남편은 임신한 한 씨를 남겨둔 채로 세상을 떴어. 기댈 친정도 없었던 한 씨는 좌절했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하여 아들을 키웠어.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시절이었어. 그러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먹고 싶은 거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고 남들처럼 풍족하게 키우지 못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고 어릴 땐 돈이 없어 급식비를 못 냈을 때도 굶으면 굶었지 엄마에게 돈 달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던 아이였어.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 스스로 돈을 벌겠다며 졸업하자마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 세월이 흘러 아들이 33살이 되고 한 씨가 65세가 되었을 때 아들은 다니던 공장의 경리와 결혼을 했어. 부모님은? 두 분 다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 고생이 많았겠네. 친정이 없는 건 한 씨와 같았어. 그래서 며느리의 친정이 되어주자 마음을 먹었다오.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 그렇게 한 씨의 가족은 둘에서 셋이 되었어. 그리고 몇 년 뒤 셋은 넷이 되었다오. 생선 구웠다. 얼른 나와서 먹어라. 어머니, 저 속이 메스꺼워서 못 먹겠어요. 요즘 자꾸 그러는데 병원은 가봤어? 너 혹시 한 씨의 얼굴이 점점 기쁨으로 물들어갔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아들도 이내 눈을 크게 떴어. 한 씨의 며느리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 어머니, 할머니 되셨네요. 뭐야? 이게 웬일이냐?
잘했다. 잘했어. 감사해요. 어머니, 내가 고맙다. 정말 장하다. 집안의 경사에 한씨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 한씨의 인생도 아들의 인생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 남편이 죽고 혼자서 지탱해야 했던 가족이었는데 벌써 아들이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집안의 가장이 되었어. 이전처럼 생활도 어렵지 않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불행은 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오곤 하지 않소? 한씨의 손자가 태어나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대요. 어떡해요, 어머니. 임신 중엔 몰랐지만 태어나 보니 손자 정우는 장애가 있었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심장 수술을 2번 했고 3살이 되자 정우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아이고, 딱한 것. 한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 하지만 한씨의 아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한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의사가 우리 정우 앞으로 평범하게 살기는 힘들 거래요. 치료는? 치료하면 되지 않니? 치료를 해도 지적 장애는 고쳐질 수가 없다나 봐요. 타고나길 약하게 태어난 아이이고 큰 수술도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다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우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했어. 며느리가 24시간 옆에 붙어 아이를 돌보았어. 그리고 아들과 한씨는 무척 바빠졌다오. 그동안 들어간 수술비와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을 병원을 다녀야 하는 아이를 위해 큰 돈이 필요했어. 하지만 몸이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한씨의 가족은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갔어. 쌀 좀 사오라고 했잖아.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 사왔어. 야근하느라 그럼 밥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밥 한 끼 못할 정도로 쌀이 떨어질 때까지 뭐 했는데 그래? 내가 집에서 놀아? 나도 정우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나 오늘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어. 그만하자. 뭘 그만해?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아들 부부가 싸우는 소리에 한씨는 정우를 방에 두고 나가보았어. 요즘 들어 다툼이 잦아졌어. 서로 지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다 보니 예민하게 말이 나가곤 했어. 그만들 해라. 퇴근하는 길에 내가 사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얼른 사오마. 한씨가 말리자 아들 부부는 입을 다물었어. 하지만 냉한 분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오. 한씨가 슈퍼에 가기 위해 신발을 신으려는데 정우가 있는 방에서 쿵하고 큰 소리가 났어.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한씨와 아들, 며느리는 놀라 방으로 뛰어들어갔어. 혼자 있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찧었는지 관자놀이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어. 정우야. 한씨가 손자를 안아 올렸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정우야, 괜찮냐? 괜찮아요. 엄마, 조금 찢어진 거예요. 이리 주세요. 약 바르면 돼요. 아들이 정우를 안아갔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지친 듯 바라만 보고 있었어. 당신 뭐해? 약상자 가지고 와봐. 어머니, 애를 방에 혼자 두시면 어떡해요? 책망하는 며느리의 말에 한씨는 몸둘 바를 몰랐어. 미안하다, 애미야.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그게 왜 엄마 탓이야? 애는 당신이 잘 봤어야지.
아들이 끼어들자 한씨가 말렸어. 아니다. 내 탓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 이것 봐. 또 나만 나쁜 사람이지. 그럼 차라리 당신이 집에서 애 봐.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돈 벌어오는 게 장난이야? 당신 눈엔 내가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적어도 집구석에서 모자란 애만 붙잡고 감옥 생활하진 않을 거 아냐? 애 듣는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미쳤어? 그래! 이러다간 내가 미쳐버리겠어.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아이 앞에서 아들 부부는 다시 언성을 높였어. 한씨는 아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와 상처에 약을 발랐어. 그리곤 어린 손자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애들은 다 듣는다. 한씨는 한숨을 쉬었어.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던 한씨의 집이 어느새부턴가 날카로운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일을 마치고 오후에 퇴근한 한씨는 난장판이 된 집을 발견했어. 거실에는 치우지 않은 밥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주변엔 정우의 장난감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어. 그리고 서랍이란 서랍은 죄다 열려 있었어. 어휴, 오늘도 정우 때문에 애미가 힘들었구나. 밥상을 치우고 있는데도 며느리는 나와보지 않았어. 애미야, 자냐? 한씨가 안방 문을 열었어. 애미야. 방 안에서 대답은 없었고 이불 위에서 곤히 자고 있는 정우가 보였어. 아이고, 우리 정우 예쁘게도 자네. 한씨는 방문을 닫고 며느리를 찾았어. 아무래도 집에는 없는 모양이었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어. 지금 거신 전화는 결번이므로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을 통해 나오는 음성에 한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나? 그럴 리는 없었어. 저장되어 있던 단축번호 2번을 꾹 눌렀을 뿐이었어. 다시 눌러보았지만 같은 음성만 흘러나왔어. 애만 두고 어딜 간 거야? 이상하다. 한씨는 의아해하면서도 집 청소를 하고 저녁을 차렸어. 8시가 되자 아들이 퇴근했어. 왔니? 네. 정우는요? 오후에 자다가 깨서 거실에서 놀고 있다. 그나저나 정우 엄마는 어디 갔니? 정우 엄마요? 집에 없어요? 그러자 한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오후 3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며느리. 아들도 전화를 걸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 언제부터 안 보였어요? 3시에 퇴근해보니 정우만 자고 있고 애미는 없었다. 웬 서랍들도 죄다 열려 있어서. 그러자 한씨도 아들도 어떤 직감이 들지 않겠어? 가져갈 폐물도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서랍을 뒤져보았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어. 애미가 그럴 리가 없잖니. 다시 한번 전화해봐라. 없는 번호래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바꾸러 간 거 아닐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럴 리가 없음을 한씨는 알고 있었어. 아픈 아이만 집에 남겨두고 5시간 넘게 연락이 두절될 일은 없을 것 아니겠어.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종 신고도 하자 며느리와 연락이 닿았어. 애미가 뭐라 그러든? 이제 정우 엄마 찾지 마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야? 잠시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네가 이해해라. 몇 년 동안 정우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냐? 엄마도 이제 단념하세요. 돌아올 사람이면 그렇게 애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돌아온다고 해도 그런 사람한테 정우 못 맡겨요. 단호하게 말하는 아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간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를 애타게 찾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먹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요. 그래도 이렇게 이혼해버리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집 지긋지긋하다고 떠난 사람이에요. 이제 없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정우는 어떡하니? 제가 일을 늘릴게요. 엄마는 일 그만하고 정우 좀 봐주세요. 그렇게 내시던 한씨 가족은 다시 셋이 되었다오. 한 사람의 빈자리는 무척이나 컸어. 한씨가 벌던 목까지 벌기 위해 아들은 밤낮 없이 일만 해야 했고, 한씨도 하루 종일 아이를 쫓아다니며 돌보느라 지친 하루하루를 보냈어. 10살이 된 손자는 한씨의 힘으로 더 이상 들어올릴 수 없는 덩치가 되고 있었지만 그 속은 아직도 3살배기였어. 아이고, 정우야. 그건 위험해. 만지면 안 된다. 키가 크니 이곳저곳 안 닿던 곳에 손이 닿게 되자 이리저리 사고를 치기 시작했다오. 할미, 그래. 할미? 왜? 배고파? 밥 줄까? 그래도 한씨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한 손자였어. 몸은 지쳤어도 정우를 보면 그런 괴로움이 잠시나마 씻겨나가는 듯 했어.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도 한씨가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됐다오. 어느 날 깊은 새벽, 목이 말라 깨어난 한씨는 부엌에 들렀다가 아들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옮겼어. 정우야, 정우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잠든 정우 옆에 무릎 꿇고 엎드려 아들이 숨죽여 울고 있었어. 엎드린 두 팔의 얼굴을 푹 묻은 채로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어깨가 들썩들썩하며 떨렸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모습을 보는 한씨의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어. 아들은 아직 젊은 나이에 어깨에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었어. 내가 박복해서 내 아들 인생에도 비바람이 부는구나. 한씨는 조용히 뒤돌아서며 생각했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내 아들이 더 행복했을까? 좀 더 좋은 집에서 구김없이 자랐다면 지금쯤 안정된 가정을 꾸려 웃음 짓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들을 위하는 방법은 자신이 좀 더 정우를 잘 키워내는 것뿐이었어. 그렇게 한씨는 80세가 되었어. 그 사이에 정우는 한 차례 더 심장 수술을 받았고, 한씨도 나이 들어 13살이 된 큰 손자를 돌보기에 힘이 붙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각종 특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빚은 늘어갔어. 정우 아빠야, 이거 고지서 월말까지는 꼭 내야 한다 그러더라. 아, 까먹고 있었어요. 내일 입금할게요. 겹겹이 쌓여있는 고지서를 보며 아들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 나도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정우는요? 그러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 이제 나이가 있으니 일하기도 힘들겠지만 정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너 힘들어서 어쩌냐? 괜찮아요. 아들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짐을 나눠지고 싶었어. 하지만 애비야, 밥 먹어라. 모처럼 아들이 쉬는 날 한씨가 아침밥을 차렸어. 정우는요? 아까 일찍 일어나서 밥 먼저 먹었어. 아들이 식탁에 앉고 뒤이어 한씨도 맞은편에 앉았어. 그런데 정우 밥은 왜 또 차리셨어요? 또 배고프대요? 아들이 자신의 옆자리에 놓인 밥과 수저를 보고 말했어. 아니, 정우는 아까 엄청 먹었다. 그건 정우 엄마 거지. 정우 엄마요. 정우 엄마 밥을 왜 차려요?
얘가 싱거운 소리 한다. 정우 엄마는 그럼 밥도 안 먹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한씨는 해맑은 표정으로 말했어. 밥 다 차렸는데 정우 엄마는 왜 안 나온다니? 그렇게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다오. 한씨는 치매 진단을 받았어.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은 그날 한씨는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오. 정우의 밥을 2번 차린 일, 냉장고에 휴대폰을 넣은 일, 집 비밀번호를 까먹은 일,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 나이 들어 깜빡한 해프닝으로만 여겼던 모든 일들이 치매라는 이름을 붙이자 전부 이해가 되었어. 이를 어쩜 좋니? 절망하는 한씨를 보며 아들도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 괜찮을 거예요. 엄마, 치료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 엄마? 아들이 다급히 파출소로 뛰어들어왔어. 일을 하다 왔는지 작업복을 입은 상태였어. 한규임 씨 보좌 되시나요? 순경이 말했어. 아드님이죠? 길에서 헤매시는 걸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 주셨어요. 오른쪽 발엔 아들의 슬리퍼, 왼쪽 발엔 자신의 고무 슬리퍼를 신은 한씨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 집을 못 찾으셨어요. 한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 엄마? 왜 나와 계신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는지 한씨는 흐느끼며 말했어. 미안하다. 슈퍼에 가려고 정우랑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지. 애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아들이 한씨에게 소리쳤어. 진정하세요. 순경이 아들을 말렸어. 그렇게 한씨와 아들, 손자 세 식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다행히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지만 한씨도 아들도 눈앞이 깜깜했어. 애비야, 미안하다. 한씨는 앞으로의 날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80세가 되면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는데 하필이면 가장 아픈 곳이 머리라니. 자신이 아픈 건 괜찮지만 그러면 아들이 앞으로 큰 짐을 짊어져야 했어. 또 손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될 미래가 두려웠어. 엄마, 놀라셨을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 괴로운 낯으로 아들이 말했어. 한씨는 그 뒤로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방을 청소하던 한씨는 휴지통에 구겨져 있는 종이를 발견했어. 휴지통을 비우려다 종이 안쪽이 들춰지는 바람에 홀린 듯 펴보게 되었어. 아들이 휘갈겨 놓은 글이 보였어. 숨만 쉰다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다. 차라리 정우와 엄마를 데리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끝내버리면 편해질까? 짧게 적혀 있는 글 몇 자가 한씨의 가슴을 후벼 팠어. 보이지 않는 피가 흐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씨는 울었어. 자신은 정신줄을 놔버리면 이러한 괴로움을 모르고 살겠지만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의 남은 인생은 어찌 해야 할까? 혹시나 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두렵기도 했어. 하지만 과연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면서도 어린 손자가 안타까웠어. 이대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 그런데 며칠 뒤 그 해결책을 아들이 알려주었어. 고민에 빠진 한씨에게 아들이 마주보며 말했어. 엄마, 내가 이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한씨는 눈을 감았어. 며칠 전에 아들이 적은 글이 생각이 났어. 정우와 자신을 데리고 죽고 싶다던 아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선 다른 말이 흘러나왔어. 엄마 치매 증상이 심해서 아무래도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둘을 돌볼 자신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들의 말을 들은 한 씨는 오히려 안심하여 가슴을 쓸었어. 정우는 제가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거예요. 정우를 놓아버릴 수 없으니 엄마를 놓는 수밖에 없어요.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아들이 슬피 울었지만 한 씨는 도리어 미소 지었어. 네가 날 놓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가는 거지 않냐. 울지 말아라. 아들은 더 서럽게 울었어. 정우는 누가 돌보니? 시한폭탄 같은 자신이 아픈 손자를 돌보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함을 알았어. 손자는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했어. 또 돈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환자 둘을 돌보는 것보다는 수월할 것이었어. 걱정 마라. 그렇게 울 것 없어. 잘 생각했다. 진작 그럴 것을 그랬어. 얼마 안 있어 한 씨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 사실 치매만이 문제는 아니었어. 한평생 고생한 나이 든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 있었다오. 침대에 눕자 오히려 몸뚱이는 한결 편해졌다오. 입원하는 그날, 침대에 누운 한 씨 옆에 아들이 앉았어. 엄마, 생활이 좀 나아지면, 정우가 좀 괜찮아지면 엄마 데리러 올게요. 아들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 죄책감에 한 씨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한 씨는 그런 아들의 손을 토닥거렸어. 아직도 네가 이 애미를 버린다고 생각하니? 그런 생각 마라. 나라도 너처럼 했을 거다. 당연하지. 내 새끼는 내가 끝까지 챙겨야지. 나는 다만 모든 걸 너에게 떠넘기고 애미만 편한 곳에 누워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어. 엄마 걱정일랑 말아라.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나쁜 생각은 말아라. 불행하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살다 보면, 좀만 버티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다. 정우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 너에게 찾아온 나쁜 일들만큼 공평하게 좋은 일도 생길 거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네 아빠 죽고 나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너 때문에 살았다. 그리고 내내 행복했어. 괴로움은 금방 잊혀졌고 너 키우느라 삶이 살만했다. 넌 아직 젊지 않냐? 앞길이 창창한 우리 아들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아들은 한 씨의 말을 들으며 눈물로 온통 젖은 얼굴을 문질렀지만 결국엔 어머니를 두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가도 반짝 물기가 비쳤어. 둘 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효자 노릇하래? 가까이 사는 게 죄야? 그러는 너는 엄마한테 해준 게 뭐야? 나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언니나 오빠가 먹고 살만 하니까 엄마 좀 돌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냥 나한테 나가 죽으라 그러지? 지금까지 엄마한테 들어간 돈 대부분 내가 냈어.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서들 해. 자식 셋이 다투고 그 앞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 잠자코 듣고 있던 할머니가 말했어. 됐다. 그렇게 싸울 것 없다.
나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련다. 이명희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등을 돌리며 생각했어. 남편 갈 때 나도 따라갈 걸. 이씨 할머니는 자식이 셋 있었어. 모두들 가정을 꾸려 따로 살고 있었고, 첫째 딸은 이씨와 가까운 곳에,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어. 이씨는 아들이 사놓은 땅 위에 단독주택을 작게 지어 10년째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88세로 건강이 좋지 않아 근 2년간은 방 안에서만 앉아 지냈다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어. 가슴팍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 이상한데? 저녁 먹은 게 얹힌 거 아니에요? 몇 분간 가슴을 쳐보기도 문질러 보기도 하다가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갔어. 여보, 이씨는 가까이 사는 첫째 딸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어. 인수가,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셨다. 곧이어 구급차와 사위의 차가 마당에 도착했어. 엄마, 아빠 왜 그래? 나도 모른다. 갑자기 숨 쉬는 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니 저렇게 쓰러지셨어. 이씨도 딸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다급히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어. 이제 보호자가 타야 하는데 사위가 나섰어. 당신은 집에 가 있어. 내가 어머니랑 같이 갈 테니까.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를 본 딸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 전화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 있어. 별일 없으실 거야. 구급차는 이씨와 사위를 태우고 출발했어. 이씨는 남편의 손을 끌어쥐었어. 오늘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하던 남편이 눈을 감은 채로 숨을 몰아쉬었어. 여보, 눈 좀 떠봐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 강서방, 이를 어째? 정신이 없어 보이는 이씨를 사위가 다독였어. 괜찮으실 거예요. 장인어른, 제 말 들리세요? 사위가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이씨는 어떤 느낌이 있었어. 꼭 붙잡고 있던 남편의 손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 이씨가 얼른 그 손을 축여 올려 쥐었지만 남편에게선 반응이 전혀 없었어. 구급차 안이 다급해졌어. 구급대원에게 밀려나 이씨가 손을 놓치자 남편의 손이 맥없이 툭 떨구어졌어. 그렇게 남편의 숨이 멎었고 이씨는 짧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게 되었어. 아이고, 아빠. 아버지,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과 막내딸도 급히 내려왔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에 다들 슬퍼했어. 88세의 나이에 지병까지 있었기에 언제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남편이었어. 또한 이 씨도 80세가 넘으며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현실감이 없었어. 그래도 90 가까이 살다가 고통 없이 갔으니까 오상이네요. 장례식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했어. 어찌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았어. 고통에 몸부림치다 병원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씨의 남편은 그야말로 노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끝이었어. 아내와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숨이 넘어가 구급차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을 마감했으니 무척 짧은 시간이었어. 그래, 사람들 말이 맞다. 나도 우리 집에서 살다가 그렇게 조용히 네 아빠 따라가련다.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까지 가면 우린 어떡하라고. 장례도 어떻게 치루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정신없는 나날이 지나고 이 씨는 남편 없이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 엄마,
진짜 혼자서 괜찮겠어요? 아, 괜찮대도. 장례가 끝나자 아들, 딸들이 모두 이 씨의 집으로 모였어. 아들과 막내딸은 곧 서울로 올라가 봐야 하는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어. 며칠만이라도 누나 집에 가 있어요.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어.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냐?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아들과 첫째 딸의 말에도 이 씨는 고개를 저었어. 엄마, 아니면 우리 집으로 가던가. 혼자 이 집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 말레딸까지 합세하여 어머니를 모셔가려 했지만 이 씨는 아무 곳으로도 가고 싶지 않았어.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계실 때도 혼자 있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도 그거랑 같아? 너무 적적하지 않겠어? 그래. 괜찮으니까 너희는 어서 가봐.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다. 고맙다. 이 씨는 홀로 집에 남겨졌어. 그래도 자식들 집에 가는 것보다는 익숙한 집이 좋았어. 더 이상의 변화는 원치 않았다오. 이 집에서 남편만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듯 했어. 하지만 아담하던 집이 넓게 느껴지는 것만은 어쩔 수 없나 보.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남편이 지내던 방을 싹 비워 청소해 놓으니 무척이나 휑했어. 도로와 떨어진 후미진 곳에 있는 집이라 원체 조용한 곳이었는데 안 그래도 고요한 곳이 남편마저 없으니 바늘이 떨어져도 큰 소리가 날 듯했어. 이 씨는 TV 볼륨을 크게 키우고 생활했어. 아이고, 수발 들어야 하는 영감 없으니 편하네. 말은 그리했지만 마음은 구멍이 뚫린 듯 허전했어.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이 씨는 마당에 앉아 풀구경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와 TV를 보고 다시 나가서 마당에 앉아 있다 들어오곤 했어. 혼자서는 이곳에서 할 일이 없었다오. 친구라도 만나려고 나가려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씨는 차도 면허증도 없었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곤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 심심해도 볼 일이 있어도 마을을 벗어나기가 힘들었어.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30분은 가야 했고 나간다고 한들 버스를 타고 어디든 제대로 갈 자신도 없었어. 하지만 아무리 할 일 없는 노인이라도 맨날 집에만 있을 수가 있겠어. 친구야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이럴 때였어. 인수가 어제부터 배가 좀 아파서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다. 체한 거 아냐? 매실 좀 먹어보지. 어제 오늘 계속 먹었는데도 아프네. 그래? 나 오늘 너무 바쁜데 내일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이 씨는 뒤틀린 고통이 느껴지는 배를 부여잡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제는 딸이 없다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였어. 그렇게 바쁘니? 그럼 택시 타고 갈 테니까 택시 좀 불러줄래? 아, 그렇게 아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너 바쁘면 그냥 택시 타고 가도 돼. 간다니까? 좀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이 씨는 식은땀을 닦았어. 웬만해선 딸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외출을 자제했지만 이런 때만큼은 불가항력이었어. 송장이 아닌 이상 집에만 있을 수는 없기에 그럴 때마다 딸에게 전화 걸기가 망설여졌어. 차 타고 15분 거리에 사는 딸이 잠시 뒤 도착했어. 식당 많이 바쁘지? 지금 시간이 그렇지. 배는 어때? 운전하고 가면서 딸과 대화를 나누었어. 정신이 없었는지 딸은 앞치마를 맨 채였어. 엄마, 나 일단 돌아가 봐야 하니까 진료 끝나면 전화해. 딸은 이 씨를 병원 앞에 내려주고 되돌아갔어.
접수하느라 헤매서 진료를 받는 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어. 약을 타서 나오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 병원 밖으로 나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제 한창 점심시간이 시작될 시간이라 바쁜 모양이었어. 2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오. 택시라도 타고 가려 했지만 지나가는 택시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어.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기다기를 한참.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땐 점심시간이 끝나 있었어. 엄마, 미안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진료 끝났어? 그래. 지금 병원 앞에 나와 있다. 택시라도 타고 가지. 여태 기다렸어? 지나가는 택시가 있어야지. 콜택시 부르면 되지. 그런 것을 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딸을 부를 일도 없었을 것이요. 딸이 다시 어머니를 데리러 왔어. 차에 타자마자 타박하는 소리가 들렸어. 버스나 택시도 탈 줄 알아야지, 엄마. 내가 데리러 못 올 때 엄마 혼자 아무 데도 못 가면 어떡해? 너도 이 나이 돼봐라. 그게 맘처럼 되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의지 문제지. 아직 젊은 딸은 어머니가 답답할 뿐이었어. 그런데 엄마, 아빠도 없는데 엄마 혼자 그 집에서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집에 거의 도착하자 딸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 차라리 이 집 비우고 한순에 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서울이니까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병원도 가깝고. 집 놔두고 왜 거길 가니? 엄마 혼자 그 집에 있는 게 맘이 안 놓여서 그렇지. 엄마 쓰러져도 모르잖아. 이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케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뭐 어때? 그런데 그것만은 이 씨는 사양하고 싶었어. 명절 때 종종 방문하곤 하는 아들네는 이 씨에게 편치만은 않은 곳이었다오. 자신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원체 살가운 성격이 못되기에 그런지 아니면 원래 고부 사이는 그런 것인지 아직도 며느리는 남 같은 마음이 컸어. 보라 엄마가 잘도 좋아하겠다. 그러면 막내는? 막내한테 가서 지내는 건 어때? 막내딸도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었어.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사는 애한테 무슨 짐을 지워주려고 거길 가니? 집이 없다면 모를까.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서울로 가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 이렇게 엄마를 돌봐줄 수는 없잖아. 엄마도 가야 좀 편히 살지. 이렇게 딸을 부르는 것은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 오늘도 아픈 것이 아니었으면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리고 둘째나 셋째 집으로 가라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소리는 없는 첫째 딸이었어. 됐다. 나는 그냥 집에 있으련다. 너도 이제 안 부를 테니까 내 걱정 말어. 너 바쁘면 택시 타고 다닐게. 식당 바쁜데 어서 들어가 봐라. 그러자 딸도 마지못해 수긍했어. 이 씨는 딸을 보내고 집으로 들어왔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집이 좋았어.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곳에서 살다가 평온하게 눈 감는 것이 최근 들어 생긴 이 씨의 소원이었어. 그렇지만 그 바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 되었다오. 엄마? 보라가 미국에 좀 더 있고 싶다고 그러고 그 땅도 많이 올라서 이번에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전화에 이 씨의 눈앞이 깜깜해졌어. 10여 년 전 이곳에 땅을 사놓으며 오랫동안 팔 일이 없으니 집 지어서 죽을 때까지 살라는 아들의 말에 이 씨의 아파트를 팔고 주택을 지었어. 그런데 갑작스레 이 땅을 팔아야겠다는 아들. 그럼 이 집은 어떡하라는 거냐? 집도 비워줘야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드린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아버지처럼 쓰러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누나네 집에 들어가서 지내세요. 갑자기 살던 집을 비우고 첫째 딸네로 들어가라는 말이었어.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집은 네 아빠랑 내가 지은 것 아니냐. 그 집 팔아도 돈 안 돼요? 조그맣고 오래된 집인데 가치가 없죠. 그 오래된 집에서 네 애미가 살고 있다. 아이, 엄마 왜 그래요? 살 사람 나타났을 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묵힐 만큼 묵혔어요.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어. 아들이 땅 주인이었고 집도 자신이 돈을 댔지만 서류상 명의는 아들이었어.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들과 법이 어쩌고 하면서 싸울 수는 없지 않겠어. 인숙이하고는 얘기가 된 거니? 누나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엄마도 이제 옆에 누가 있어야죠. 그렇게 몇 달 뒤에 이 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 첫째 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엄마 앞으로는 이 방에서 지내세요. 딸은 두 자식을 결혼시키고 사위와 함께 둘이서 살고 있었어. 2층 건물 중 1층은 식당이고 2층이 주택이었는데 이 씨는 손녀딸이 쓰던 방에서 지내게 되었어. 딸 내외는 거의 모든 생활을 1층 식당에서 했고 저녁에 잘 때만 2층에 올라오곤 했다오. 그래서 이 씨는 전에 살던 집이나 이곳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처음엔 생각했어. 엄마, 식사하세요. 1층에서 2층으로 걸려온 딸의 전화를 끊고 이 씨는 한숨을 푹 쉬었어. 1층이 식당이기에 식사 때마다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와야만 했어. 무릎이 아파서 평지도 겨우 천천히 걸어 다니는 이 씨에게 계단이란 커다란 난관이 매일 곤욕스럽게 했어. 하루 3끼를 먹기 때문에 하루 3번은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오. 평지에서만 생활하던 노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오. 하지만 몸이 힘든 것은 마음이 힘든 것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었어. 식당이 쉬는 날이면 딸과 사위가 2층에서 쉬어야 하는데 이 씨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듯 했어. 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편히 지내. 밥도 새끼 다 안 먹어도 되니까 너희 먹을 때 숟가락만 올리고. 아니에요, 장모님.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밤늦게 들려오는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진짜 불편해 죽겠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계시는데 뭐가 불편해? 그건 당신한테나 그렇겠지. 당신은 우리 엄마 모시고 살라고 하면 안 불편하겠어? 시어머니랑 같아? 참나, 뭐가 달라? 나도 장모님은 그 정도로 불편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오갈 데 없는 엄마를 내쫓아? 장모님이 왜 오갈 데가 없어? 자식이 뭐 당신밖에 없어? 그동안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장모님 일 있으면 우리만 나서서 챙겼어. 처남이랑 처제랑은 한 게 뭐야?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면 장모님은 나머지 자식들이 챙길 차례 아냐? 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한수는 옳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막내도 사정이 안 좋다는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내일 당장 처남한테 전화해. 장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모셔야지. 조심성 없게 오가는 대화에 이 씨가 숨죽였어. 이 씨가 듣던 말던 상관이 없는 것인지 들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 소리가 크게 전해졌어. 애초에 장모님 살고 계신 그 땅을 홀랑 팔아버리는 아들이 어딨어? 지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떠넘기듯이 장모님 보내버리면 끝이야. 그러게. 나도 어이가 없어서 참. 아무튼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어머니 모셔가라 그래. 알겠어?
내일 얘기해 볼게. 다음 날 첫째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를 데려가라 했어. 그런데도 이 씨는 안 가겠다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 사위가 저리 불편하다는데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다오. 그렇게 이 씨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아들 집으로 가는 것이 정해졌어. 엄마, 자식들이 여럿이니까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살아보시면 좋지 뭐. 명절엔 내가 갈게. 큰딸이 하는 말에 여러 대꾸하지 않고 그저 그러마했어. 이 씨는 짐짝처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졌어. 큰아들은 딸 둘이 있는데 모두 미국에 있었어. 그래서 아들 부부만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오. 엄마, 회사 갔다 올게요. 쉬고 계세요. 아들이 이른 아침 출근하면 그 집엔 이 씨와 며느리만이 남게 되었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계세요. 아니다. 넌 쉬고 있어라. 이것만 닦으면 된다.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청소를 하고 있던 이 씨를 며느리가 말렸어. 부지런히 움직여도 가만히 있어도 며느리는 이 씨를 불편해했어.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이 씨 또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 했어. 혼자 살던 자신도 갑자기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자니 힘들었지만 며느리도 죽을 맛이 아니었겠어? 졸지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불만이 날로 쌓여갔어. 이 씨의 아들이 출근하면 대충 때우곤 했던 식사를 시어머니가 있으니 제대로 차려야 했고 소파에 편히 앉아서 TV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 애초에 이렇게 지내는 게 평탄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 딸과 사위도 불편해하는데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는 없었을 것이요. 보라 엄마는 어디 갔어? 주말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며느리의 행방을 아들에게 물었어. 아, 보라 엄마 잠시 친정에 좀 다녀온다고 갔어요. 그래? 자고 온대? 며칠 있다가 온대요? 하지만 곧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니 어찌된 일인지 알 것 같았어.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가 불편하게 한 적도 없는데 뭐가 불편해? 뭐? 대리여도 엄마가 환자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시중을 들었다고 그래? 나야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러면 오갈 데 없는 엄마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이 땅 팔라고 그렇게 들들 볶았었잖아. 막내? 막내 사정 뻔히 아는데 어떻게 모시고 가라 그래? 얼른 돌아와. 내가 엄마 밥은 또 어떻게 차려드리냐? 며느리가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 자신이 2살짜리 아이도 아닌데 다들 자신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 누구든 데려가길 원하는 것 같았어. 일손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집안일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뭐라든 자신은 애물단지가 된 듯했어. 막내야, 네가 좀 와서 엄마 모시고 가라. 결국 아들이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어. 내 상황 알면서도 엄마 모셔가란 소리가 나와? 경제적으로 힘든 막내딸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꾸했어.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네 새언니도 처가댁으로 가버렸고 엄마랑 나랑 집에 둘이 있다. 새언니도 웃긴다. 엄마 모셔본 적이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됐다고 홀랑 도망가 버리냐? 보라 엄마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래도 아들인 나보다 딸이 낫지 않겠어? 네가 좀 엄마 좀 모셔가라. 아들과 막내딸이 투닥투닥하는 통화 소리가 들렸어. 언니한테 다시 좀 말해봐. 나는 정말 상황이 안 돼. 누나네 집에 있다가 여기로 온 건데 어떻게 다시 데려가라 그래? 주말에 언니랑 같이 갈게. 그렇게 주말이 되었을 때 이 씨의 자식들 셋이 전부 모이게 되었어. 모이게 된 이유는 하나였어. 이 씨를 누가 데려갈 것인가. 이 씨의 뜻은 고려하지 않은
그녀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리였어. 그곳에서 이 씨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어. 올케는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홀랑 집을 나가버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그렇게 쉬우면 네가 하면 되겠네? 뭐? 또 그 소리야. 그러면 오빠가 생활비 다 줄래? 생활비 주면 엄마 네가 모셔갈 수 있냐? 서로 싸우는 상황을 이 씨는 지켜보고만 있었어. 애초에 매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넓은 집에서 엄마랑 사는 게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는 올케도 엄마 불편하다고 나가버린 거 아니야. 왜 내 남편 탓을 해? 그동안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엄마에 관한 모든 일을 다 니네 매형이 처리했는데 이제 와서 매형 탓하는 건 염치 없는 거 아니니? 그러는 나는 그동안 엄마한테 들어간 돈 다 내가 댔다. 나도 할 말은 있어. 이거 왜 이래?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모습을 보는 이 씨의 표정이 착잡했어. 결국엔 이 씨를 서로 맞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 그만해라. 이 씨가 한참 있다 입을 열었어. 나만 없으면 니들이 이렇게 싸울 일 없는 거지. 그러자 자식들 셋이 입을 다물었어. 나는 내가 알아서 살련다. 그러니까 그만들 해라. 어떻게 알아서 해? 아들이 물으니 이 씨가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어.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서 살 테니 이제 너희들 모두 신경 끄고 살아. 그러자 다들 놀라서 한마디씩 했어. 뭐? 요양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왜 요양원에 들어가? 이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어. 그래. 자식들이 셋이나 있지만 나이든 엄마 돌봐줄 사람이 있냐? 니들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니? 그러자 다들 합주기가 되었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련다. 제발 그만하자. 이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싫고 너희들에게 짐 되는 것도 싫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미안한 마음보다는 짐짝 취급을 받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운 마음이 커졌어. 나도 내 늙은 몸뚱이 의탁해서 너희들 힘들게 하기도 싫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건 더 싫다.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너희 좋고 나도 좋은 길 같다. 그동안 너희가 용돈 줬던 거 통장에 다 모아뒀다. 이거면 나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서 지낼만 할 거다. 이걸로도 부족하면 그냥 이 세상 뜨련다. 이제 미련도 없고 노인네가 이승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 없으니 저승에서 할 일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나도 더 이상은 이런 꼴 안 보고 살 수 있겠지. 그러자 세 자식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언니가 잘 모셨으면 됐을 거 아냐? 엄마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게 해? 너는 한 번도 엄마랑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 탓만 해. 돈 없는 게 벼슬이니? 그럼 차라리 중간쯤에다가 방이라도 하나 구해드리고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겠다. 급기야는 이 씨를 원룸에 넣고 순번을 정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어. 그만하지 못해?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살아야 하냐? 나는 평생을 내 한 몸 바쳐 너희 셋을 키웠는데 너희는 셋이나 돼서 엄마 하나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냐? 내가 너희 집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니? 내가 언제 나 돌봐주라듯? 그냥 돌아. 너희에게 이젠 바라는 것 하나 없다. 너희는 먹고 살기 바쁜 것 같으니 제발 알아서 살아라. 이 모습을 아빠가 봤으면 땅을 치면서 울었을 거다. 나도 네 아빠나 따라갈 걸 그랬어. 그리고는 짐가방을 들고 아들 집을 나와버렸어. 누구도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어.
이 씨는 며칠 뒤 정말로 요양원에 들어가 버렸어. 자식들은 입으로는 말렸지만 누구 하나 우리 집으로 오라는 사람도 없었어. 이따금 이 씨에게 자식들이 면회도 왔지만 이 씨가 보기를 거부했어. 그리고 면회를 오는 자식들에게는 직원이 이 씨의 쪽지를 보여주었어. 이곳에 있다가 너희 아버지가 부르면 가련다. 내가 죽더라도 때가 된 것이니 너희 탓은 아니지. 나는 온 평생을 너희를 사랑해왔다. 너희가 부모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련다.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내 마음을 깨닫는 날도 오겠지. 그런 날이 오면 나처럼 되지는 않길 바란다. 너희도 부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살피며 살거라. 나는 네 아버지와 함께 그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말거라. 나도 행복했던 기억만 가지고 가련다. 엄마가. 그리고 자식들이 후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끝내 살아계신 어머니의 얼굴은 다신 볼 수 없었어.